네. 이제 한 시간 남은 거 얘기하는데, 그 말씀 안 드린 것은 그 영어로 길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영어 책, 저 옥스포드인가 거기 나온 거에 그 이 책에 대한 서평이었었어요. 거기도 이제 그 내용들이 뭐 제가 한 얘기하고 비슷한데, 음, 아, 뭐 디오게네스는 뭐 존경을 받지 못했고 뭐 니체가 한 말, 또 니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또 베르너 예거가 또 했던 얘기, 또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이 책이 저 루트리지 그 철학 사정에는 truly priceless, 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는 거. 또 니체가 한 말, 제가 그 대목에서 그리스 철학 역사에서의 뭐 야간 경계군 뭐 그렇게 불렀다. 따라서 이거에 어떤 열쇠를 받지 않고는 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거. 그런 부정적인 얘기도 하면서 이제 뭐, 그리고 마지막에 니체가 한 얘기 중에 뭐 뭔가 아까 아까 저 밀러가 쓴 그거에 저 맨슈에가 번역한 그 여자지, 그막 거기에 보면 제임스 밀러가 맞아요. 요 사람이 고전학자인데 그 테오프라스토스도 이렇게 에디트하고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운명의 기이함이라고 그럴까? 커크란 말이 커크 오브 페이트란 말을 썼는데 기묘하죠. 이 전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다저 어디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 아무도 찾아보지 못하는 거에서 뭐가 아주 운명의 기묘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쨌든 뭐 그런 얘기, 아까 한 얘기 비슷한 얘기 했고, 마지막에 니체가 그 고대 철학자들의 적어도 정신이 거기에 살아있다. 거기는 아마 디오니스의 이 책, 이게는 고대 철학의 어떤 스피트가 살아있다. 뭐 니체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왜 유명하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 재밌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지? 무슨 해튼가 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고요. 그 아마 무슨 책을 출판하면은 그 서평을 내는 그런 짐 홀트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뭐라고 발음하는지, 리튼 스트로치 빅토리안스, 이건 아니고 원래 제목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문필가인데 16세기 사람인데요. 그 에미넌트 빅토리안스, 그러니까 막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한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5사람인가 3사람인가 하여튼 여자 하나 포함해서 요 사람들이 아주 위트를 갖고 있고 어떤 일화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책을 쓴 게 있대요. 이제 그 책과 같이 마치 이 사람들이 유명화되는 게 마치 무슨 유명하다? 우리가 그렇게 썼지. 우리도 번역할 때 유명한 이런 말 했는데, 이때 에미넌트화 되는 게 조금 뭔가 좀 거기에 좀 뭐 이렇게 좀 아이러니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 책에서 보듯이, 이게 그 생애라는 게 조금 뭔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하지만은 하여튼 뭔가 뭐 불합리한 거, 뭐 이상한 거, 위선, 뭐 이런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의미하고 뭐 이렇게 비슷한 뭐 측면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거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제 더 이상 쟤는 이제 자료는 없고요. 이 책에서 일본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자의 학파, 또 어떤 계보란 말 우리가 많이 썼죠. 그런 데서 어떤 철학의 기원을 찾는데 그리스적인 것에서 찾았다 하는 특징,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돋보기가 어디 갔더라?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에서는 철학의 기본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고, 어, 그 3절에 가면 21조인데요. 혹시 이거 잠깐만요. 그러면 저 혹시 없는 분들 있죠? 이 책이. 그러면 제가 그 PDF가 우리가 받은 게 있어. 유명한 책이나. 네. 요거에 이제 예. 그래도 안 보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음, 네, 그렇게 할게요. 찾아가지고. 음, 네. 음. 그리고 아까 저 얘기한 제가 저 생애를 얘기할 때 어떤 특징적으로 한 것 중에 제가 피타고라스 저 플라톤에 대한 얘기 했는데 여러 가지 이 가계 얘기 플라톤 보면 플라톤의 3권에 보지 마시고요. 듣기 마시면요. 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무슨 거기에 마치 그 플라톤의 제2절에 보시면 3권의 2절에 보시면 무슨 아리스토니 아리스토니 페르티오네와 억지로 취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으나 하지 않아서 악플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게 난 것 같이 이거 뭐 이게 뭐 그래서 그 결혼할 때까지 그녀의 순결을 지켰다. 이거 거짓말이지. 이거 거짓말인데 또 뭐 다른 책에는 또 그렇게 나오고 이런 측면 이게 피로스 같은데 특별히 심하고 이제 플라톤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태어났는가 플라톤이 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어, 레전드가 많습니다. 그런 레전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저 그냥 음, 하는 문제는 하여튼 아까도 좀 얘기했는데 그만하고요. 다시 이제 3절에 오면 이 왜 철학의 기원을 이민족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의 공적 또 인간 종족 자체가 시작된 것도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아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각주에도 그렇게 다뤄놨지만은 인간의 문화 역사가 그리스인들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데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본 첫머리부터 한못 그렇지만은 아, 이, 그 그리스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제 그런 게 아마 그러면 디오게네스가 그리스적인 전통과 문화 속에 서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디오네스 라에티스도 아마 굉장히 그리스적인 문화권 속에서 아마 성장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바로 이 얘기하고 싶어서 시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스로부터 얘기 7현 얘기를 하는데 탈레스부터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그리스인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닐까 뭐 그런 것이 들어요. 사실 이게 철학이 뭐냐? 또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와 철학자를 구별하면서 아마도 다른 문화권에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말한 사람들이 여러 있을 수 있으나 자기가 그리스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의 의미와 다른 것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그리스 철학 내에 전통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표현해요.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사에서 탈레스를 철학의 기점으로 보는 아르테미스의 어떤 전통 그런 것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여기서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아까 디오게네스 라이로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철학이라는 게 뭘까? 무엇을 철학이라고 했을까? 어떤 것을 했을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철학자를 좀 구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 일본의 마지막 대목에 아마 그것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또 쭉 얘기하고 철학의 발견을 1권의 5절 또 쭉 내려오면은 무슨 이민족에 돌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무슨 나체 현자의 마기코스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관하여 얘기도 사실 이상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인용할 때 꼭 없는 작품을 인용해. 그거 신기하게 이 사람이 그래서 아마도 베르너 예거 같은 사람이 그 멍청이다 니체가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마 도대체 어떤 전거가 없는 거에서만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만 특별하게 뒤에 디오네시스 알투스만 어떻게 그 책을 봤는지 그거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아.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이 책의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는 티마이오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티마이오스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플라톤주의자의 영향이 아마 강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티마이오스에 대한 코멘터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러니까 AD 6세기경에 피타고라스 아카데미 학파가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아마 신플라톤주의에 아마 영향이 컸었으니까 그거를 신플라톤주의자들이 특별히 그 티마이오스 그 코멘트 한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이 신플라톤주의자예요. 저 알렉산드리아 하여튼 아마 그 영향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아테네 학당에 플라톤이 들고 있는 그 티마이오스 작품인데 그것도 왜 라파엘로가 티마이오스란 작품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아닐 거고 철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아닐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교황의 명령이지만은 아마도 자기 근처에서 라틴어로 14세기에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대중적으로 아마 상당히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 책이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당시에 어떤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어떤 영향 때문에 티마이오스 작품을 들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는 그 아테네 학당을 가리키면서 뭐 플라톤이 저 하늘을 가리키고 뭐 손바닥을 펴서 땅을 가르치고 했단 말을 얘기하는 것도 당시에 어떠한 철학적 어떤 사상 그 학파의 어떤 영향이 어떤 입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생성 또 한 가지는 30쪽에 가시면 12절에 가면 또 한 가지 하는 말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하는 것이 피타고라스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인데
이 얘기는 아마 여러 군데 나오는 얘기죠. 피타고라스가 했다는 얘기는 음, 어느래 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못하네. 마우스로 스크롤 바를 당기시는데 페이지를 찾거든요. 예, 요 피타고라스 아주 이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를 써져 있는 거에서 이 사람이 이오니아 학파와 피타고라스 학파를 이태리 계통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1권부터 7권까지는 이 사람은 이오니아 학파라고 부르고 또 8권, 9권, 10권을 이태리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타고라스 여기서 말하지만 이태리에서 철학을 활동을 한 거지 태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오니아 학파와 이태리 학파를 나누고 또 사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그 목차에 보시면 이상한 대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오네스 라에투스의 이 분류에 따르면 이태리 학파하고 이오니아 학파하고 나누지만 실제로 이 뒤에 가면 무슨 쿠곤에 가면 무슨 제논, 파르메이데스, 뭐 크세파네스 그리고 7권 7권 맨 마지막에 가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오니아 학파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제부터는 이태리 학파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7권 마지막 때문에 가면. 근데 실제로 가면 여기는 이태리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당시에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의 어떤 문화권의 영향을 다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리스어를 쓴 사람들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던지.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이오니아 학파고 이쪽이 이태리 학파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실제는 이태리 계통이 아니야. 응? 그걸 왜 이태리 학파 두 군데로 나눴을까? 이제 그 대목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 12절 마지막에 보면 예. 이게 마지막에 보면 오래전에는 철학을 지혜라고 부르고 그 지혜를 장담하는 자를 혼의 정점에서 완전히 도달한 자라는 의미에서 지혜라는 자고 불렀으나 이는 너무 섣부른 거죠. 이게 지금 구별하고 있죠. 지혜론자라고 하고 오늘날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이 철학자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게 다시 오늘날이라는 거는 뭐 디오네스 라이트 당대가 아닐 것이고 아마도 이민족들 그리스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는 뭐 에집트에서도 뭐 바빌로니아에서도 무슨 인도적인 쪽에 한데서 그런데 나체주의자들 뭐 그런 사람들도 지혜론자고 불렀으나 그거는 철학자로 부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여기는 자들은 오늘날에 철학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것이 탈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13쪽에 가면 그러면 자기가 부르는 사람들 누구냐? 이제 탈레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탈레스, 솔론, 페리안드로 뭐 쭉쭉쭉 피타코스 뭐 이런 사람들 쭉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갭으로 자꾸 연결시켜 해보는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그 계승 관계를 뭔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이 디엘의 어떠한 관점 그것이 어떤 철학사가의 관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겔이 바로 이런 거 싫어하는 거지. 뭐 누가 누구를 잊고 누구를 잊고,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철학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어떤 절대 정신을 구현해 나가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러한 계보 발전을 얘기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해겔 같은 사람들은 반대할 거고,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라에티우스가 갖고 있는 철학 사가적인 관점은 또 어떤 것일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보세요. 13절에 가면, 한쪽은 이오니아파라 불렸는데 그것은 탈레스가 이오니아 쪽에 살고 있는 미레소 사람으로 아나시만드로스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밀레토스가 실제로 아나시만드로스를 가르쳤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 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렇게 계보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다시 학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나눈 거, 이 디오게네스 라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보를 나누고 그리스 철학의 한 카테고리를 짓고 거기서 이오니아하고 이태리를 나누고 거기서 계보를 다 실제로 연기시고 그 안에다가 다시 학파를 나누고 그 학파를 나눌 때도 또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적인 것도 포함하고, 그래서 17쪽에 가면 요 16절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가면 16절에 가면 해이론자, 독단론자를 나누잖아요. 어떤 프레그마가 있고 거기에서 그것이 파악할 수 있다 하는 주장하는 걸 독단론자이고, 그것을 파악될 수 없다 하는 쪽은 판단을 유보하는 해이론자이고, 그러니까 이 나는 16절 같은 것은 거의 스토아 하고 회의주의자의 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나눠가면서 분류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사를 쓸 때 지역적인 것, 또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용적인 것, 이제 그 내용을 이 사람은 머릿속에 지금 넣고 짜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과연 그것이 일관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는 모르겠어. 또 17절에 가면 지역에 따라 가지고 또 나눕니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엘리스 학파, 메가라 학파, 에레트리아 학파, 큐레네 학파, 또 장소,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메타피지카에서 알테스 뭐 이후에 이런 생긴 거지만, 제일 약한 것이 뭐 지금 스토아의 헬즘 시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책 읽으면서 왜 일화를 많이 얘기하느냐 하면 레토리카는 차원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인 맥락일 수도 있는데, 헬레니즘 시대에 그 문학의 양식이 많이 유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중에 블랑스의 사농 문학과 같이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어떤 로고스, 이론을 통해서 남에게 전해주는 것보다는 그 이론을 말하기 위해서 그 주변적인 일화들을 통해 가지고 말해주면 사람들한테 머리에 쏙쏙 빠지는 거죠. 우리가 철학개론 강의를 할 때, 철학이란 뭔가를 얘기해 줄 때 어떤 사람들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볍고 위트가 있고 거기에 어떤 모순적인 것, 거기에 어떤 위선적인 것,
뭔가 이런 것을 복잡해서 사람에게 정보를 전해줄 때 오히려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끌 수 있거든요. 당시 헬레니즘 시대의 말기에 누군가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이제 그 사람이 하나의 문학의 양식이 유행했어. 위트. 블랑스의 사롱 문학과 같이 바로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어떠한 로고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생애에 관련된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하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8쪽에 가면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철학에 관해서는 철학의 분류라든가 철학에 관한 생각들은 아마 스토아적인 생각 같아요. 18쪽에 보면 철학의 세 분야가 있다. 윤리학 변증론. 물론 이거는 철학을 분류하는 전통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카데미아 학파에서 에서의 어떤 그 삼분설 이제 그런 거에서 아마 영향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도 이 얘기도 지금 18절에서 철학의 세 분야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마 스토아적인 학문의 분류에서 그래서 뭐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을 이런 말들이 니체 같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죠. 또 변증론은 엘레아 제노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 철학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윤리학에는 10개의 학파가 있어가지고 아카데미, 큐레네, 변증론자, 소유학파, 스토아학파, 에쿠스학파 뭐 등등등등등 얘기하고 있고 이건 학파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에서 18절에 10개의 학파가 있었냐? 엘레학파, 윤리학이 뭘까? 메갈학파? 이거 알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이 다 뭔가 팩트가 부족하고 큰 바보나 할 수 있는 짓 같은 듯이. 그 다음에 19절에 뭐 아카데미 학과에 대한 분류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론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본말로 왁구,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죠.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짜 맞춰가지고 어떤 계보를 만들고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학파의 분류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철학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7현의 탈레스 나옵니다. 이게 탈레스가 아주 잘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 탈레스 도대체 왜 탈레스가 철학의 시조일까? 무슨 말을 했길래? 그게 아마 예전에 서울대학원 이태 스님이 내실 가능성이 농후한데 탈레스의 철학사적 의의를 써라. 그게 무슨 학부 때 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쓰는데 도대체 탈레스의 철학사적 의의가 뭘까? 물론 그것은 누구에서 가장 많이 밝혀지냐면 메타피지카의 탈레스에서 만물은 물이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생명의 기원이 되고 그게 무슨 식물이 성장하게 되고 지구가 이렇게 저 땅이 바다에 떠 있고 뭐 이런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균합법적으로 따라서 모든 것은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는 물이다. 뭐 이렇게 했다. 균합적 사고를 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여기는 탈레스도 역시 디오네라이투스 탈레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메타피지카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관련된 것이 이 책에서 많이 쓴 게 27절에 가면 그 다음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이른바 세발솥에 대한 것입니다. 트리포스라고 하는 거, 산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산발이라는 거는 그 그리스의 문명에서 미케네
그 크레타의 박물관에 가면 그 산바리가 미케네 시대이죠. 크레타 시절에 산바리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땠냐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되게 큰 속 같은 것을 이렇게 해놓고 쓰는 건데 되게 제사 의식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아마 나는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서 그걸 산발을 볼 때 왜 세바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모르겠는데 정확히 번역이 그런지는 이게 세 개로 받쳐져 있고 우대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무슨 세발솥이야?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산발인데 산발 이게 세 개의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어떤 게 있어서 거기에 뭔가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지내고 거기다 아마 서세 역할을 했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바다에서 밀레투스 근처에 바다에서 어부가 끌어올린 세바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여러 가지 생겼어. 그랬더니 탈레스가 델피오의 저 신탁을 구했더니 그거 누가 되었든 지혜 모든 사람 중에 으뜸되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산발이라는 것은 제사 의식 때 신을 받들어 모시는 제사의 중요한 도구였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제사 의식을 갖고 있고 그걸 발견이 됐는데 그 누구 주냐? 지혜로운 자에게 주라. 그래서 왜 지혜로운 자에게 주라고 했을까? 사실 이런 거는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이게 왜 꼭 그거를 왜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걸 주냐? 어쨌거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탈레스한테 주니까 탈레스는 다시 솔론이 더 나아. 솔론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솔론이 갖다 줬더니 신이 지혜로부터 가장 으뜸가. 그래서 델포이로 보냈다. 델포이 박물관에 가서는 내가 산발을 못 본 것 같아. 제 기억에 의하면. 여기 나왔어. 아까 바로 저 28절에 나온 게 솔론이 신이 으뜸간다고 말하면서 델포이로 보냈고 이 일에 대해서 칼리마코스 이 사람이 기원전 3세기형 사람인데 칼리마코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퀴네르 출신이에요. 지금의 리비아 거기 출신인데 알렉산드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칼리마코스가 유의에 관하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작품을 남겼어요. 거기서 이 얘기를 보호하고 있대. 바로 칼리마코스가 바로 위트 문학이라는 것을 최초로 그리스의 고대에서 최초로 이런 그런 위트, 재치 어떤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실에 덧붙여서 다른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걸 최초로 한 사람이야. 아마도 이 칼리마코스의 이러한 문학의 양식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명한 철학적 생애와 사상에도 아마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또 칼리마코스는 또 그 문제 산발이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보조가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줘요. 또 숫잔에 대한 얘기를 바뀌었지만은 숫잔은 탈레스를 줬는데 그것이 다시 또 아폴론 신자에게 보냈고 그래서 탈레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오게네스 라에투스는 어떤 사실을 어떤 전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이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아. 쭉 나열해. 이런 사실이 있었고 누구에 따르면 이렇고 누구에 따르면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모호한 사람이다. 분명치 않다. 그래서 디에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많이 근대에 고전을 할 때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 와서는 나름대로 이것이 갖고 있는 철학사적인 어떤 중요성을 따로 요즘에는 인식하게 돼 있고 요즘에도
고전 철학하는 사람이 이 책이 아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또 역시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래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얘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가시면 탈레스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디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절 마지막 요 대목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목인데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이민족이 아니라 그리스로 태어난 것. 이게 요 세 가지 태도. 그러니까 그리스인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자기들 이민족이 아니라 자기들만 어떤 문화 민족이고 자기들만 개발되어 있고 컬티베이션 됐다 하는 그런 자부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항해를 하다가 어떤 섬에 낭파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도형을 발견했을 때, 어떤 도형짝을 발견했을 때, 야, 여기에도 인간이 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적인 것도 사실은 그리스적인 게 아닌데 어떤 문화의 발전에 보면 에집트적인 건데 또 누가 한 말이지? 아르트포스 누군가 한 말은 그는 인간이 인간이란 한 아름답다. 아주 그런 거는 약간 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은 뭐 그리스인데 아주 특이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정치학에도 나온 얘기 탈레스가 무슨 자기가 데리고는 여성 노예가 비웃는 얘기 같은 것도 일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하늘을 보고 또랑에 빠져가지고 왜 탈레스여 당신은 발 안에 있는 것조차 못 보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아르테스가 정착해서 한 얘기지만은 사실 하늘 보고 걷는 것이 뭐 철학적인가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늘에 대한 천체의 운행에 대한 연구를 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그 차이가 에집트 사람들 그랬을 것 같은데 왜 탈레스에게 그런 행동이 지혜로운 자의 활동인가를 말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35쪽에 가보시면 이런 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레스는 죽음과 삶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죽지 않는가? 물었다.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다. 이게 하나의 물음, 어떤 왜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는가를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약화시켜서 내 자신이 삶과 죽음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디엘에게 물었던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철학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시해 줄 때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철학자들의 어떤 이론을 설명해보다는 오히려 삶의 방식을 보여줘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물음을 통해서 뭐 밤과 낮 어느 쪽이 먼저 생겼는가? 이게 좀 어리석은 질문인데 사실은 보면 밤이 하루 앞선다. 밤이 하루 앞선다? 이거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설명을 해야지. 왜 이러이러 해서 해야 된다. 그게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어떠한 논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문답, 아주 역설적인 어떤 문답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게 여마치 중에 미소같이 말을 들었을 때 질문해야 할 텐데 전혀 질문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얘기들 이거 탈레스가 한 얘기들 보세요. 거짓 맹세가 간통보다 더 나쁘지 않다. 무엇이 어려운가? 자신을 아는 것. 무엇이 쉬운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 무엇이 가장 즐거운가? 목적을 이루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삶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로고스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탈레스 얘기 끝나면 솔론이 나오는데 솔론도 이 사람이 여러분 가시다 보면 이 판메트론 이 사람도 판메트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운율 형식으로 시를 쓰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 디엘도 그런 시를 썼어. 나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를 썼다. 판메트론으로 그런 거 나오는데 그 니체가 한 말이든가 하여튼 시인 중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인이다. 이 디엘을 가르쳐서 해제에도 그런 거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솔론에 대한 얘기 또 그 다음에 피타코스 페리안드로스 쭉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고 충분히 얘기 나오고 또 요 부분은 7현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엄학당에서 번역한 딜스크란치의 유명한 철학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의 단편들에서 그것도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철학의 기원에 관련돼서 왜 그가 그리스 철학자만 했고 왜 학파를 나누고 학파의 분류에서 내용의 분류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분류도 하고 그렇게 묶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대목에 가면 135쪽의 일권의 마지막 대목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철학자들의 언급해야만 한다. 그래 나왔습니다. 먼저 이오니아 철학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철학을 처음으로 이끄는 사람은 탈레스며 그의 제자인 아낭시만드로 쓰였다. 그러면서 바로 탈레스 얘기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론자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하고 철학자를 구분했다 하는 얘기를 앞서 12절에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구분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소피스트이고 철학자들이라는 거는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진리,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구분하고 있지 않은가. 뭐라고 했냐면 탈레스를 첫 번째로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날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늘날은 지혜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중히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단순하게 제사장이나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도구마로 전해지는 단순하게 도구마로 전해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디엘이 생각하는 철학자라고 탈레스로부터 쭉 얘기하고 분류해 나가는 것은 뭔가 아직 완결되지 않으나 그 문제에 대해서 끝없이 의문을 묻고 뭔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서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철학자의 분류에 놓고 있지 않은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안 받죠? 뭐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제가 제 말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하실 수 있으면, 제가 재미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 올려놓을게요.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마무리 멘트는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없어요. 제가 다 하려 했지만 앞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늘 염두에 두는 건 단순하게 에피소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에 디오네스 라er티스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철학적 의미가 뭘까? 그는 저는 하나의 철학의 어떤 실천, 삶의 방식으로서 어떤 철학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디엘이 바로 이런 것을 많이 모아놓으면서 자기가 이 책에 말한 의도를 아까 말했듯이 그를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고 귀납을 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방식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디엘이 나름대로 이 책을 나름대로 체계려면 그런 체계를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의도를,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책을 읽으면 단순하게 썬데이 서울과 같은 그런 우스갯거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특별히 견유학파가면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지금 질문은 안 올라오죠? 예.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